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랍 지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이슈, 아랍 대 중동, 그러니까 적이 굉장히 많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하나만으로도 다수의 적국을 지금 무찔러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바빌론 시기와 로마 제국도 거치면서 디아스포라들이 생겨났어요. 전 지역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죠.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뭐 구소련, 심지어 미주까지 되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국가 1948년 5월 13일에 생성되면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던 문화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대교인데요. 유대 국가죠. 이스라엘 유대 국가고요. 종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스라엘 교육법 연천사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의무교육법, 국가교육법, 특수교육법, 교육법 제정하고 뭐 아랍인들까지 신경 쓰면서 나중에는 IT 관련된 법까지 꽤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의무교육을 포함해서 장애인이랑 그래도 소외계층인 아랍인들까지 포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관용적인 정책을 그나마 펼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교육 구성에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초, 중, 고등학교 모든 교육에는 첫 번째 공립학교 가장 많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종교 공립학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하레디, 울파나 종교인 학교. 이건 완전히 그냥 종교인 학교입니다. 근데 종교인 학교 25%고 나머지가 아랍인 학교예요. 제가 주로 얘기할 것은 공립학교고요.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한국 발전상 프로젝트 상의 대상이 될 거라면 아마 공립학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시다시피 종교인 학교는 굉장히 종교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립학교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구성별로 제가 비율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이게 하레디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이 공립학교 비율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종교 공립학교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비율적으로는 하레디들이 늘어나고 있죠. 아시다시피 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모토에 맞게 굉장히 많은 사람 인원을 배출하고 있지만 비율상은 적어 보여도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정치와 인구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늘어나나 세속인들의 인구 비율은 줄고 있다. 그러나 아예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다음은 교육학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학제는 한국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학교는 7에서 9,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12학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필수 교과, 초등학교 필수 교과는 뭐 히브리어, 당연하게도 영어, 수학, 과학, 유대, 역사, 문화, 그리고 체육, 사회학. 이게 공립학교 기준이고요. 실제로 종교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라도 당연히도 들어가는 등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중학교 필수 교과인데요. 되게 달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저 공립 중학교라고 하면은 필수 과목이 정해져 있고 저희도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선택 과목에 메가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에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 메가마를 7학년, 8학년 때 조금 배우고 나서 9학년 때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 쉽게 말하면 학과 같은 거예요. 벌써 중학교 때부터 그걸 정하고 고등학교에 그거에 맞게 진로를 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느 정도 초등학교랑 굉장히 필수 과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이쪽이 이제 메가마고 사실 저희가 공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택 과목 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무작정 교육부에 있는 지금 갖춰져 있는 역사 혹은 뭐 사회 커리큘럼에 대한민국을 끼워 넣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요. 대신 메가마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학생들이 현재 선호하는 선택 과목이 있을수록 저희가 이제 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커리큘럼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가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좀 더 특별해요.
저희 우리나라도 뭐 수학 가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고등학교는 예히도시라고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고요. 3단계가 평균 단계예요. 그래서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상승할수록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요. 수업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보시면 공립학교, 종교학교별로 이제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필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수학을 3단계보다 더 잘한다, 4단계, 5단계까지 끌어가고 싶다, 그럼 4단계를 하시면 되는데 심화 단계로 올라가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대신 나중에 점수를 받았을 때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에서 80점을, 3단계에서 100점을 받아도 5단계에서 80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그리고 선택 교과는 굉장히 다양하죠. 프랑스어도 있고요. 뭐 사회과학, 뭐 디자인 컴퓨터과학, 뭐 나중에 가면 한다스아, 뭐 해주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내신이라고 바그룹이라고 하는 게 거의 중요합니다. 이게 11학년과 12학년 사이에 시작되는데 11학년부터 벌써 바그룹을 쳐요. 보면은 여름 기간, 겨울 기간 이렇게 나뉘어서 내신의 시험 기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험마다 모에드 알레프, 모에드 베트 1차 시험, 2차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채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내신 성적은 이 70% 내신 시험이 바로 바그룹이라고 하는 거고, 이 30%가 마트코넷이라고 하는 건데 30%는 학교 안에서 그냥 시험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기말고사 보듯이 시험을 쳐가지고 그게 30%, 그리고 나중에 교육부한테 지령을 받아서 내신 시험을 치는 70%, 이렇게 합산해서 100%가 들어가는 것이 모든 과목의 바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교과는 연구 발표, 프로젝트라든지 뭐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다든지라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대한민국도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뭐 개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참여, 봉사죠. 보면은 봉사 활동을 해야 하고 이수해야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입니다. 내신 전형처럼 바그룹 점수만으로도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내신 점수가 딸려요. 내신 점수가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했다 하면 수능을 치시면 됩니다. 이건 사이코메트릭 테스트라는 건데 과목은 언어, 수리, 영어. 과목을 실수하는 언어가 되게 다양해요. 아랍어, 러시아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다문화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존중해서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유연성이 있고요. 대신 시험이 굉장히 빡셉니다. 이거는 뭐 1년 동안 준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차례 동안 시행이 되고요. 총 8개 섹션으로 나뉘어요. 언어, 그리고 수리, 그리고 영어, 그리고 8개 중 2개는 아예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더미 섹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점수는 200점에서 800점. 그리고 상대평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상대가 못하면 내가 더 잘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학교 그래서 입학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그룹으로만 들어가냐, 혹은 바그룹 내신이나 수능을 합산해서 들어가냐. 그리고 또 다른 대한민국과 다른 점은 주로 군대에서 대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결국은 군대를 가야 하고, 군대를 초중 고 이어서 대학 전에 되는 교육의 연장선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저는 좀 놀랐는데, 그래서 보통 군대를 제대를 하거나 혹은 군대 속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학비를 모아서 1년 정도,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으로서 관전 포인트는 그 시기가 있어요. 9학년 때 내가 메가마, 선택 과목, 내 진로, 메이저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10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요. 11학년 때는 내신 시험, 말씀드렸던 바그룹,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만큼 중요한 거고요. 12학년 때는 군입대를 할 건지 대체복무, 취업을 레옹리스 할 건지 선택하는 이스라엘 학생들의 어떤 고뇌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국발전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게 입지 조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의 선택 과목을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적절한 교육학자를 찾아야 돼요.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나라와 문화를 삽입을 하려면 그나마 자율성도 높고 저희가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중학교 거기에 메가마를 찾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그에 관한 커리큘럼에 관여를 하면서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를 남기고 학생들의 인기가 좋으면 당연히 요구하는 사례 늘어나겠죠. 사례가 증가하고 대중화가 되면서 뭐 나중에 혹시 뭐 박으로 노세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이 국제관계여서 한국 이스라엘 외교관계 특별히 외교관계 역사, 외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1950년부터 1994년으로 잡았고요. 그 냉전 시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또 왜 우리가 오늘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내는가? 그에 대한 이유는 오늘날 처한 현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10월 7일 날 시작된 발발된 가자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가자 지역 인근 지역 키부츠임의 공격으로 인해 시작된 10월 7일 전쟁이 있는데요. 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이제 했죠. 저는 이제 미디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저쪽 편, 누가 이스라엘 편이고 누가 가자, 특별히 하마스의 입장을 들어주는가를 많이 그 질문에 포커스를 두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은 누구 편인가? 어떤 입장인가? 편이라고 되게 조금 과할 수는 있는데요.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10월 7일 당일 아침에 이제 조 바이든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때 퍼스널한 커넥션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내요. 나는 오늘 아침 프라미스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과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참혹한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아주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집단이고 테러 공격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퍼스널하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조 바이든의 평상시 이스라엘에 가졌던 그런 관계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입장을 들어주는 성명서입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10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인데요. 보시면 Japan strongly condemns the launch of a number of rockets 쭉 하다가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자행된 이 공격을 규탄한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이번 공격으로 인해 다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컨돌런스를 표한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성명입니다. 이제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정부는 금일 로켓 공격을 포함하여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다고 특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일본 그리고 미국 성명에 비춰보면 굉장히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좀 드러났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0일 2024년 5월 10일 유엔 일반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유엔 멤버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결의안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예스 143국가가 예스를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미국의 이 기권으로 인해서 이건 통과되진 않았는데 143개 국가 중에 한국이 들어갔고요. 한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UN 멤버로 받아들이는데 오랫동안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DPRK 북한도 똑같이 입장을 같이 표시했다는 거죠. 한국과 북한이 같은 결의안에 찬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북한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같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갖게 됐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10월 7일날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오랜 역사적 기간에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축적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시 한국에서 한국 외교 사료를 좀 기반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내비게이트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이제 딜레게실레 에두아르드 츠볼이라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과 아랍 관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랍 관계는 마치 비밀 연애 같은 관계였다. 왜 비밀이었냐?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공식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치 빈 몰래 만나는 첩 같은 존재였다. 진짜 처는 이제 아랍 팔레스타인이었다라는 건데요.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이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번에 사료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몰래 만나고 비밀스럽게 만나고 이 뒤에서 만나고 그리고 대신에 대외적으로는 아랍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적극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비밀 연애는 이스라엘이랑 하고 공개 연애는 아랍 국가들과 하는 그런 형태의 외교를 우리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벤구리온과 한국 전쟁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1950년 7월 4일 이 첫 번째 의회 제1의회에서 크네셋에서 했던 이제 총회에서 나눴던 말인데요. 이때 이때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엇을 논의했냐면 한국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리고 한국이 전쟁이 벌어졌고 이제 유엔이 한국 전쟁에 파견을 하기로 이제 메가더를 사령관으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편을 쓸 것인가?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걸 누구의 편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아주 벤구리온이 하는 말이 여기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남한과 북한의 이 문제에서 누구의 편을 든다는 것은 평화를 해치는 자들의 편을 들 것인가 또는 평화를 해치는 자들을 막는 자들을 우리가 편을 들 것인가 라고 만약 벤구리온은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의 싸움다라고 규정을 했고 결국에는 벤구리온은 한국 편을 들기로 하고 그리고 벤구리온은 사실 한국의 군사까지도 파견하기로 원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정부에 있었던 친소련 세력들로 인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구호품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신문 1950년 8월 9일자 노동신문인데요. 이제 벤구리온이 한국 정부를 남한 정부를 지지하기로 하자 이제 당시 북한도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이제 거기에는 친소련 세력이 있었고 공산 세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포텐셜 동맹 국가로 인식을 잠깐 했었습니다. 소련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국을 들자
조선에 대한 벤구리온 정부 태도를 이스라엘 인민들이 규탄한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미국 침략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민들을 배신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규탄하는 이제 성명을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드디어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은 이제 워싱턴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제 워싱턴에 있었던 주 이스라엘 대사가 주 이스라엘 한국 공사에게 접촉을 해서 이스라엘이 한국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수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고강림이라는 공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외교부의 이제 본국에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9월 29일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이고 친서방 국가고 한국이 전쟁 때 도와주기도 했던 그런 국가니까요. 그럼 굳이 이스라엘 먼저 우리가 수교하기로 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노할 이유가 이 사람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이건 이제 당시 외무부 장관이 썼던 글로 파악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면 아랍 제국은 냉정한 태도를 보일 것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아랍 제국과 외교 관계를 먼저 하고 이스라엘과 먼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아랍 국가들과 수교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자. 아랍 국가를 먼저 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미루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아랍 간의 이 다이나믹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구애를 해서 62년 2월에 결국 한국 정부는 수교하기로 결정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한국 수교하기로 했으나 불안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아랍은 다수고 이스라엘은 하나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와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국가들과의 이 리스크가 되니까 계속 불안함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아국과 이스라엘과 정식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4월 10일 발표를 현재 본 대사관에서 교섭 중인 대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특히 요르단 외교 수립 교섭에 상당한 악영향을 믿고 있다라고 이 주 토대사, 터키 대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한국을 이제 구애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말로는 이스라엘 때문에 아랍 국가 관계가 되게 어렵고 아랍 국가 교섭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66년에 당시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나중에 수상이 되는 이차크 라빈을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제 놓지 않는데 이스라엘 관계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들과 그냥 정상적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이 한국에게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문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민병대, 특별히 아까 지금 이 시기 1966년대는 한국에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나고 농촌 개발을 할 때인데요. 이제 그때 이때 이스라엘 이차크 라빈을 초청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지금도 있는데 나할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나할이라는 부대는 뭐냐면 군인인데 민병대로서 농촌 개발도 같이 하는 그런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안보도 지키고 땅 밭도 갈고 뭐도 갈고 다 하네. 이걸 한번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사령관을 부르려고 이제 하는 거죠. 부르는데 철저하게 완벽한 비밀 속에서 이제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계는 계속 이루어지지만 보시면 이제 쿠웨이트, 또 한국은 동시에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이제 경제 개발, 특별히 중동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 걸프 국가, 산유 국가들과 산유국 플러스 거기에 건설을 이제 하는 거죠. 거기 그 국가들과 이제 경제 관계를 조금씩 쌓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쿠웨이트도 교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 다 만났는데 이제 쿠웨이트 쿠웨이트 있는 공사에게 쿠웨이트 관료들이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너네들 이스라엘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사람 이제 이 쿠웨이트 이 당시 이 공사가 얘기하는 것이 유엔에 있는 쿠웨이트 공사가 한국 유엔 대사에 말하는 건데요.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시오니즘은 너희에게 공산주의 같은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랑 막 잘 지내고 그럼 너는 기분 안 좋을 거 아니냐. 근데 니들은 왜 이스라엘 잘 지내고 우리는 시오니즘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잘 지내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보시면 이에 관하여 한국은 대이스라엘 국교 수립 경위,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이스라엘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한국 전쟁 때 이러한 군사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리의 정책상 그렇게 수교를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상주 공간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대사관을 여기에 설치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실 관계는 했지만 아무런 연관은 없어 라고 이제 다운플레이를 이제 하는 거죠. 이 틀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기분이 나쁘겠죠. 너네들 뒤에서 우리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사령관 오라고 하지만 근데 앞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삐진 게 좀 늘어나요. 여기서 66년에 이스라엘 한국 빨리 너네들 대사를 파견하세요. 상주 거기다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거면 겸임 대사라도 이탈리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겸임 대사를 파견을 하든 아니면 그냥 임시 대사로 뭐라도 하세요. 관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항의를 하는데 한국은 절대로 이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67년 6월 5일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돼요.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거 이제 외무부 장관 지시인데요. 외무부 장관은 결국에는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현 수준 이상, 그러니까 관계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깡통에 비슷한 그런 관계를 우리 유지를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랍 입장을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지지하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에 구호를 보내고 돈을 보내줍니다. 이쯤 되면은 한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할 때도 됐지만 결국에는 아랍은 지지하나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특별히 그러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국방부와 외교부가 이스라엘 관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이기도 해요. 이건 국방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편지고 편지 말고 어떤 공문 같은 건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이스라엘이 엄청 6일 만에 이집트, 시리아 그 공군을 초토화시키고 전쟁만에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한국은 이거를 이제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스라엘의 사찰 계획, 말하자면 군대를 배우러 가는 출장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 한 달, 거의 2달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모든 그 군부대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보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제 군대가 이제 특별하게 잘하는 것들, 이제 국방 조직 및 군사 체계, 전쟁 계획 및 전략 계획 검토, 그 다음에 대침투 작전 및 정보 활동, 교육 훈련, 전식 인력 관리, 군수 지원 체계, 그 다음에 예비군 제도,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쭉 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냈고 한국은 이것을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역시나 비밀이에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밀 연애하듯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은 팔레스타인 원조를 꾸준하게 하는 나라 중에 이건 하나의 외교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운라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운라라고 하는 그 유엔 난민기구 플러스 다른 기구에 팔레스타인 원조를 오랫동안 하는데요.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이때 이거는 팔레스타인이라기보다도 이건 아랍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한 느낌이 이제 강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과 우리가 잘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정말 더 이제 큰 위기인 73년 욤키푸르 전쟁이 이제 터집니다. 욤키푸르는 10월 6일 날 일어났는데요. 10월 8일 날 이제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이제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 전투가 재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전투 행위가 종식되고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들으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 군이 먼저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듣기 싫고 이집트 아랍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이집트 땅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국은 여기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데 중립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사우디 대사로부터 사우디 대사가 한국에 있는 사우디 대사가 이 성명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요. 이 73년 전쟁이 여러모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사우디 이제 걸프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우디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그 석유 엠바고를 걸죠. 미국에 수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석유를 해야 돼, 경제 개발해야 되는데 한국은 절대로 이 엠바고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73년 한창 경제 개발하고 한창 석유 중동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될 때 페트롤 달러라고 하는 무슨 나와야 될 텐데 전쟁이 나니까 사우디 회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우호국가, 그러니까 아랍 커즈, 여기서 아랍 베일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우호국들에게는 우리는 석유 원유 수출 제재를 하지 않을 거고 우리를 적대하는 국가들에게는 원유 수출 제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랍 커즈를 우리 아랍 커즈, 우리의 대의를 지지해라라고 여기까지는 좀 이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지지해라라고 만들어줘요 성명을. 요거를 발표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아랍 커즈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이스라엘이 감행한 군사를 규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력을 사용해서 땅을 뺏는 것은 우리는 반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리지트맷한 권리를 인정하라. 이거를 인정하라라고 사우디 대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건네줍니다.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호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플러스 받아들이고 그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제고하겠다. 말하자면 너네들이 우리가 좀 더 세게 하길 원하면 이스라엘 관계도 우리는 관계도 없앨 수 있다. 제고하고 파기할 수 있다. 끊겠다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 성명 그리고 10월 8일 날 그 성명을 냈고 한 달 뒤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다음에 정식 공식 성명서를 내는 겁니다. 모두 국제 문제는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67년 전쟁 시에 무력으로 점령한 아랍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아랍 사람들,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내러티브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팔레스타인들의 정당한 주장.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국가를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한국은 인정을 한 거죠. 그죠? 모두 국가는 그 독립, 영토 보장과 생존권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국은 공식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국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버리지는 못해요. 이거는 아까 전쟁은 10월 5일 날 났고 10월 6일 날 났어요. 근데 보시면 73년 10월 8일 날 이스라엘로 출장 준비를 합니다. 국방부에서. 어디를 가냐?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이스라엘 에어크래프트 IAI라고 하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그다음에 전투기 만드는 회사, 무기 회사를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러한 다이나믹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 다이나믹은 한국 국방부는 계속 이스라엘과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다이나믹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다시 한국 정부에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사관이 상주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이제 외무부에 찾아와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우호 협력 관계가 너무 심하고 너네도 우리는 비판만 하고 우리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좀 서운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스라엘과도 너네들이 아랍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노력하는 건 우리는 10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실제 관계를 증진하는 데 관심 좀 가져달라. 대사를 파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참 이쪽이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랍 사람들과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모던 인텔리전스는 이제 주변 아랍 국가들과 아랍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랍 사람들을 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알아서 다치기도 하고 잘 알아서 이제 대별 잘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랍인의 심리는 이스라엘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조언을 하나 해주는데 아랍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아랍 사람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기 때문에 너는 약하게 나오면 얘들은 더 큰 것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굽혀서 들어가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친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언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79년에 대사관을 폐쇄합니다.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대사관을 폐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차관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예산 문제로 폐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산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한국의 대사를 유지할 만한 합당한 명분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는 이 대사관을 폐쇄한 것이 기쁜 소식이었을지 아픈 소식이었을지 그런 거죠. 좋았을까요? 한국은 싫었을까요? 한국은 조금 좀 이제 마음의 짐을 놓았던 것 같은 인상을 좀 줍니다. 중한 이스라엘 상주 공간 폐쇄는 일부 아랍 국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이제 장관이 이제 쓰는 거죠. 말하자면 한시름 좀 났다. 마음의 짐을 좀 줄였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왜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 뭐 이런 애들이 문제 제기할 때마다 그 얘기할 필요도 없고 좀 마음 놓고 이제 우리는 일하고 너네들 그냥 뒤에서 알아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거죠. 근데 굉장히 편해지고 모든 것을 비밀로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9년도에 폐쇄를 하지만 계속 관계는 이어가죠. 그러면서 대사관 앞에서 이제 군사 경험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82년도에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이제 하죠. 레바논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레바논에 공습을 하고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그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냅니다만 그러나 얼마 뒤에 이 레바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 전략을 성공시킨 그 장군을 또 데려올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레바논 전격전 양상 및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데려오고 한국은 대이스라엘 외교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군사 정보 및 방산기술 협력 수립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래서 군정과 외교와 군사는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것을 비공식적 그리고 제한적 군사 협력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손상 없이 국익이 도모가 된다라고 하는 이 틀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기술 협력을 위해 기술조사단을 이스라엘에 파견을 하고 여기서 정보본부장이 한 얘기가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계속 군사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폭발해서 우리가 지금 중동 국가 이렇게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이 여기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본부장은 장관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군사관계 증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기술 아국으로서도 절실히 필요하고 한반도 정세로 보아 이스라엘의 속전속결 전쟁 정보교환은 국익에 보탬이 된다. 말하자면 북한을 이기려면 이스라엘의 기술,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는 것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지만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83년 방위산업기술 협정을 이제 맺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 공동으로 무기 개발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정을 맺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큐리티. 이걸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약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저 협정문인데요. 네, 그래서 seeking to improve the present situation and to strengthen the military capability.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것이 83년대 방위산업기술협력 협정은 이제 맺었는데 당시에 한국에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스라엘 선수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수가 참석하는데 이제 문화부 장관이 체육부 장관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한테 이스라엘 사람이 이 수영 대회에 한국에서 열리는 수영 대회에 참석하는데 참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장관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죠. 수영 선수 같이 무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하는 거는 되지만 수영 선수는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만큼 한국은 대중동 관계에서 아주 예민한 입장으로 예민하게 축에 곤두 세우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91년도에는 냉전이 끝나고 냉전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 협정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걸프전 중동 문제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도 이때 유엔에 가입한 그 전에는 아랍 국가들과 관계가 중요했던 이유는 유엔에서 한국 입장을 북한이 아닌 남한을 지지해줄 말하자면 외교 동맹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유엔에 가입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옛날만큼 그 유엔에서의 그런 게 덜 중요하게 됐으니 이제는 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이제 한국도 다시 이제 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주 카이로 영사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출장을 가게 돼요. 이스라엘 없었으니까 카이로에 있었던 영사가 이스라엘 가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이것저것 이제 보고를 이제 보러 가는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재밌는 건 이제 당시 한글 학교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제 많지 않은데 그래서 한글 학교가 그 당시에도 이제 있었다는. 이때는 금요일에 4시간씩이나 수업을 아침부터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러면서 94년도에 이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수상이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한국은 이스라엘은 대사관을 다시 열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이스라엘에 대사를 파견하고 관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이스라엘의 외교 정책, 이 틀 안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를 하는데요. 먼저 한국 이스라엘은 한국 아랍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 큰 틀은 한국 이스라엘 관계는 더 큰 틀인 한국 아랍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아랍 또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발전이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브레이크스루를 주고 기회를 주고 또는 한국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안 좋으면 오히려 한국은 더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닫혀지고 소극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관계, 군사, 정보, 방사, 그리고 외교와 군사를 철저히 분리하고 그다음 경제와 문화 중심. 이 모든 것은 이제 한국이 경제 우선주의 외교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